안녕하세요. 집안 기둥을 뽑아온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 알고도 결혼했으면 내가 미쳤지. 내 잘못을 누굴 탓하겠느냐 하고 말 텐데 그게 아니니 그냥 속이 뒤집어질 따름입니다. 아들 돈만 탐내면 그만인걸. 이젠 대놓고 내 돈까지 당연하게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 시짜들 때문에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시짜들 잘못도 크지만 중간에서 가족들 편밖에 안 드는 남편이 가장 문제였겠지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의 지인들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어 인연을 키워오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름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평판도 좋고 벌이도 나쁘지 않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남편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 비슷한 정도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 보니 그렇게 2년 반 연애하다가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집안 대들보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이나 직장 생활 경력을 두고 봤을 때도 모아놓은 돈이 결코 적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씀씀이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자기 쓸 돈까지 아껴가며 가족들한테 퍼주고 있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할 미래만 그리며 덜컥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결혼은 다들 그렇게 하듯 반반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대출받는 것까지 생각해서 서울의 4억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혼 직전 남편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잡혀있던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난데없이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왔거든요. 결혼 앞두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싶어 놀랐지만 나름의 이유나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인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대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내대요. 자기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걱정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계획보다도 남편 정도 월급이면 남들과 비교해서 못 받는 편은 아니라 생각했기에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일은 일대로 직원들만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돈은 사장 혼자만 벌어가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다고, 자기 말고도 다른 직원들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합리한 건 알겠지만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구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출근도 안 하는 사장 자식들의 친인척들한테까지 월급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말이에요. 그렇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보다 많은 월급 받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고 남편의 몇몇 직원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회사를 새로 하나 차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사장 때문이 아니라 실무자인 자기들이 꽉 주고 있다며, 새 회사를 차리기만 하면 그 회사 일감 뺏어오는 건 일도 아니라대요. 그렇게 그 회사 일감을 가져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월급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냐고 엄청 자신감에 차서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당장 벌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새 회사 차린다고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다들 더러워도 참고 다니는 게 회사 일 아니겠냐,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몇 명이 벌써 나가 새 회사를 차린 상황이고 남편은 지금 몸만 가면 되는 거라면서 초반에 빨리 옮겨야 나중에 가서도 창립 멤버 대우를 받는 거 모르겠냐고 저를 닥달했죠. 결혼을 2달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꼭 자기를 믿어달라는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결국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대로 일주일도 안 지나 새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했지요. 신혼집을 구하는데 대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혹시나 남편 벌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아예 신혼집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몸 별 걱정을 다 한다고 나왔지만 막상 첫 달 월급이라고 받아온 게 1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앞으로 회사에 일거리 늘어나고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냥 집은 구하려고 했던 곳으로 그냥 계약하자는데
솔직히 미덥지가 못해서 그냥 처음 살기로 했던 집은 포기하고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작은 빌라 하나를 전세로 구했어요. 정작 결혼하고 나서도 월급은 별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100만 원도 못 가져오는 달도 있었죠. 남편은 첫 술에 배가 부르겠냐며 태도를 바꿔왔고요. 무보수로 일하는 게 아니고 다 밀린 월급으로 적립되어 있다고 조만간 한 방에 받아올 테니까 갖고 싶은 거나 골라놓으라느니 별말을 다 하대요. 잘 풀릴 거라고, 이 걱정은 다 기우라고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미 결혼까지 한마당에 믿는 거 말고 제가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씩 결혼 전에는 몰랐거나 아예 말조차도 하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댁 노후 문제였죠. 반반 결혼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새 회사를 나가는데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양가 부모님 노후 문제가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부모님이 노후를 대비해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무원 연금과 아버지 퇴직금으로 새로 장사나 투자나 최소한의 수입을 위해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했던 저희 집과 비교해서 순수하게 현금만 따지고 보면 시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 때문이냐면 바로 신우의 존재였습니다. 남편 아래로 1살 아래의 신우가 있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손아래 신우죠. 서열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신우가 저한테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그럴 의향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우가 존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해주지 못할 만큼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노후 자금이 알고 보니 신우한테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신우가 정착을 못하고 이것저것 시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배운다, 저걸 해보겠다 하는 명목으로 이미 시부모님한테 뜯어간 돈이 상당했더라고요. 신우 딴에는 그걸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빌려간 거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당장 무슨 수로 신우가 2억을 만들어서 시부모님한테 갚겠나요? 심지어 저희가 결혼했을 때도 신우는 뭐 따로 하는 거 하나 없었는데도 강남에 고층 오피스텔을 구해서 혼자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일도 안 하는데 월세는 물론이고 생활비조차 스스로 조달을 못했기에 그 돈마저도 전부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시어머니였다면 그런 딸을 보면 속이 터질 텐데 신우가 앞으로 장차 사업을 하려면 큰 물에서 해야지 않겠냐며 강남 생활을 오히려 나서서 지원해 주신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동네 장사 해봐야 그냥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는 거랑 똑같다나 뭐라나 하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 참 답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적이긴 했지만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명목상 신우가 시부모님 등골 파먹는 게 아니고 빌려간 거라고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월이백 수입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던 시부모님 노후 문제는 앞으로 신우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 생각했지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 손 벌린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결혼한 지 1년이 딱 넘어가니 시부모님이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내오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니 신우 창업자금을 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돈 대부분을 이미 신우가 죄다 받아갔고 남은 돈만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죠. 아니, 그럼 집 팔아서 가게 차려주시고 신우 사는 집에 들어가 사시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신우가 강남에 자취하는 데가 세 사람 살기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아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큰 물에서 살며 사업 안목을 키워온 신우가 드디어 가게를 차리게 된 건데 이제 더 이상 강남에 살 필요 없지 않은 거 아니냐고. 모르긴 몰라도 강남에 월세 내고 살 돈이면 조금만 외곽으로 들어가도 방 2개짜리 빌라는 구하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일단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죠. 저희 집이라고 넓은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 덕분에 번듯한 아파트 구하려다가 막판에 상황 보고 돈 좀 더 모아 들어가자고 돈에 딱 맞춰서 대출 없이 구한 전세가 13평밖에 안 되는 구축 빌라였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이런 걸 신혼집이라고 가족들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집들이도 안 했었다 보니 시부모님한테 저희 집 상태도 한번 보여주는 게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모시고 갔더니 시부모님도 이 집은 아니다 싶었는지 뭘 멀쩡히 직장 생활하는 것들이 이런 코딱지만도 못한 집을 신혼집이라고 구했느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월급이라고 100몇만 원 벌어오고 생활비라고 40만 원 주는 게 전부라 어쩔 수 없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사이가 좋았고 약속 지키겠다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것 같아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전세금이 얼마냐 묻더니 니들 통장에는 얼마 들어있냐고 물으시대요. 그런 건 왜 궁금하시냐고 따져묻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이 전세로 얼마 들어가 있고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남았고 그 후로 한 2천은 모으지 않았겠냐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눈치도 없이 왜 저러나 싶은 와중에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니들 전세금 빼고 내 돈이랑 니들 돈 합쳐서 신호 가게부터 일단 차려주고 니들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겠구나 하는 소리를 꺼내왔으니까요. 당신들이 신우한테 받아낼 돈이 억 단위인데 특별히 이번만 감안해서 신우가 가게 차리고 자리 잡고 그러면 저희 돈 먼저 갚아주게 하겠다고 엄청 선심 쓰듯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큰 문제를 어떻게 하루 만에 바로 대답하겠냐고 우리가 상의해보고 대답드리겠다 하고 시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간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났어도 났을 것 같으니 남편이 머리를 써서 좋게 상황을 종료시키고 나중에 전화로 따로 거절 의사를 밝히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부모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생각 좀 해봤냐는 말을 무심하게 툭 던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농담하는 거라 생각하고 뭘 그게 생각까지 해볼 일이냐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남편 표정이 밝아지더니 그럼 언제가 좋을까 하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아직 1년 가까이 계약이 남아있어서 좀 그런데 잘 이야기하면 그냥 돈을 빼주지 않겠냐. 안 되면 한 돈 100만 정도 주고 일찍 빼달라고 하면 빼주지 않겠냐.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남편과 사이가 좋고 남편 기분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정신 나갔냐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제게 되물었어요. 이 좁은 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넷이서 사는 것보다야 조금이나마 넓은 부모님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냐고. 이미 합가해서 같이 한 집에 사는 게 확정적인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 돈으로 신우 가게를 차려주고 시부모님하고 합가를 해야 하냐고. 합가해도 신우가 합가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냐고 했죠. 우리 전세금 빼고 모은 돈 합치고 시부모님 현금 가지고 계신 거 합쳐서 가게를 차려주면 가게 차리는데 최대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시부모님 집이 못해도 5억은 갈 텐데 왜 굳이 집을 팔거나 합가를 하려고 하는 거냐.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신우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말이 쉽지 2억 이자가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신우 성격에 사업해서 번 돈으로 원금이자 갚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 안 되면 금방 실증 나서 가게 안 한다고 할 거라 대답하더군요. 그러니 동생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우리한테 제일 이득이라면서요. 신우를 저렇게 뒀다간 시부모님 재산은 재산대로 다 털리게 될 테고 결국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될 거라며 그럴 바에야 빨리 신우부터 자리 잡게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은 수라며 역으로 저를 설득하려 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회사에 밀려있는 월급만 다 받아도 3천은 될 거라고. 회사 자리 잡고 제대로 돈 받으면서 우리 둘이 모으면 이 집 전세 정도는 금방 다시 구하지 않겠냐고. 딱 1년만 같이 고생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싫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한테 역으로 물었죠. 그놈의 회사는 대체 언제 정상화되는 거냐고요. 당신 회사에 직원이 당신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당신이 밀렸으면 당신 말고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 월급이 밀려있을 텐데 당장 받지도 못할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다음번에 이 이야기 꺼내고 싶으면
밀린 월급은 묻지도 않을 테니까 제대로 된 월급부터 받아오고 꺼내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 길로 현관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대요. 생활비라고 40만 원 가져다 줄 때도 한 번 싸운 적이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시부모님 합가 문제로 결혼 1년 만에 남편하고 처음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하게 나와서 그랬나.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신우 가게나 시부모님 합가와 관련된 그 어떤 말도 제 앞에 꺼내지 않았어요. 월급 제대로 받아오는 날에 큰 소리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후로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남편이 집에 가져오는 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자기 가족들 보면 아쉽긴 했겠지만 남편이 저한테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아무튼 남편 벌이가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다 보니 이후로 남편과 그걸 이유로 몇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느 기업이 직원들 일자라는 거 보고 일감을 주겠냐고, 당신 다니던 전 회사 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 수익으로 가족들 몰래 월급 주고 그랬어도 여지껏 쌓아놓은 게 있으니 회사를 그만큼 키우고 굴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 당장 더럽다고 다 같이 우르르 그만뒀을 때나 힘들었겠지. 2년이 지나버린 지금 그 회사는 다시 사람 뽑아서 멀쩡히 잘 굴리고 있을 거라고. 여지껏 당신 벌이를 보면 그 회사 일감 뺏어오는 건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 아니겠냐고 강하게 한마디 했었어요. 계속 그 돈 받고 일할 바에 자존심 숙이고 먼저 회사에 다시 받아달라 이야기를 해보던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새 일자리 구하고 이직이라도 하던가 하는 말도 했었죠. 돈 얼마 덜 벌어오게 되는 것보다 저러다 남편 회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큰일이겠다 싶어 저는 제 나름 최선의 조언을 해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쪽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맘대로 말하지 말라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꼭 그달 월급으로 400만 원 정도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달은 일이 잘 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는데 그걸 보니 또 진짜 되기는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 상황이 누구보다 힘든 건 남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꼭 다툴 때마다 늘어나는 월급을 보면 의심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남편을 보채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신우한테 가게 차려주자고 말을 꺼냈던 건 그때 단 한 번뿐이었고, 그걸 떠나서 남편이 누구보다 더 모든 걸 제자리로 찾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철저히 저를 속이고 뒤에서 자기 가족들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언제까지 저를 속일 속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날이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주에 하루는 재택 근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출근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보통 밀린 집안일 한 번에 해치우고 주말에 푹 쉬고 싶은 금요일에 재택 근무를 신청하는 편이에요. 그날은 같은 이유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고요. 남편이 출근길에 오늘따라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점심때쯤 돼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길래 병원에 다녀오겠냐 물었더니 그냥 한숨 푹 자면 괜찮아질 것 같다며 얼마나 몸이 안 좋은 건지 아주 죽을 상을 해가지고는 가방도 식탁의자 위에 대충 내려놓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 눕대요.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기도 하고 옷이야 구겨지든 말든 지가 자다가 불편하면 알아서 갈아입겠지 생각하고 그냥 자게 뒀지요. 그렇게 남편이 방에 들어간 지 한 30분쯤 지났나 남편 가방 안에 있던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 건지 벨소리도 못 듣고 자고 있길래 제가 대신 가서 핸드폰을 꺼냈더니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전화기 들고 가 남편을 깨웠죠. 그런데 남편이 몸 안 좋아서 반찬해고 왔는데 뭔 전화냐고 짜증을 저한테 내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는 핸드폰을 저한테 건네더니 다시 침대에 확 누워버리더군요. 왜 그 짜증을 나한테 내나 싶었지만 몸이 안 좋다더니 평소보다 예민한 거구나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건네준 핸드폰을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는 다시 제 할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한 2시간쯤 더 지났나?
그제서야 남편이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죽상을 하고 있는 게 몸이 아직도 안 좋은 것처럼 보여서 병원을 다녀오던가 약국에서 약을 지어오던가 하라고 했죠. 남편도 알겠다 대답하고 그 길로 집 밖을 나섰어요.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타오겠다는데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싶었습니다. 암만 재택이라도 일하다 말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도 아닌데 병원까지 따라가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병원 갔다가 오면 따뜻한 차라도 마시게 해주려고 나가는 남편 배웅해주고 주방으로 갔지요.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무음으로 해놓은 상황에 저도 일한다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을 봤더니 2시간 자는 동안 회사에서 전화가 20통도 더 넘게 걸려와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싶어서 그 길로 핸드폰 들고 빌라 현관까지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벌써 얼마나 간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대요. 쫓아가서 남편한테 전화기를 주고 와야 하나 싶은 와중에 때마침 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이미 20통이나 넘는 전화를 못 받은 건 둘째치고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설명해주고 한 30분 뒤에 다시 전화 달라고 말해줄 겸 해서 그냥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한 20대 초반쯤 되었을까 싶은 앳된 목소리를 가진 여직원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직원이 차라리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면 나았겠다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전해왔어요. 급한 건 아니고 과장님 이달 월급은 한 통장에 합쳐야 되는지 아니면 매번 하던 대로 2개 통장에 나눠서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거라고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회사로 다시 전화 주실 필요는 없고 톡으로 대답만 해줘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예의 있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잠깐 그 여직원이 했던 말에 넋을 놓고 있다가 다급하게 잠깐 전화 끊지 말아보라고 하고 다시 좀 말해달라고 월급을 2개 통장에 나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대답하길 과장님이 어쩌다 한 번씩 월급을 한 통장으로 몰아서 받을 때가 있는데 이달은 따로 말을 안 해주셔서 확인차 전화한 거라고 말하고 또 예의 있게 인사 한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채로 빌라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니까요. 그래도 이내 빨리 제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놀란 마음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핸드폰을 찾아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냐고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해주면서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 아플 때는 약 먹고 푹 자는 게 최고라고 그 길로 밥을 챙겨줬죠. 남편이 밥 먹는 동안도 묻고 싶은 말이 수만 가지였지만 잡아떼면 그만인 거 아니겠나 싶어서 그냥 핸드폰은 신경도 못 쓰게 또 있는 걱정 없는 걱정 세상에 이런 현모양처가 둘도 없겠다 싶을 만큼 남편을 챙겨줬죠. 아픈데 죽도 안 끓여주고 밥이 뭐냐고 툴툴대면서 농담이나 하고 자빠진 남편을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화를 어떻게 참아내야 싶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길로 손수 약봉투도 뜯어서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배도 부르고 약도 먹었으니 한숨 더 자야겠다고 아무 의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약을 세게 지어준 건지 한 30분 지나서 방에 들어가 근처에서 얼쩡대는데도 남편이 잠에서 깨지 않길래 때는 이때다 싶어 남편 폰으로 은행 앱을 켜서 자고 있는 남편 손가락으로 지문인증까지 풀어버리고 살금살금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여지껏 모르고 살았던 계좌가 하나 더 있더군요. 잔액이 3만 원 정도 있었는데 차라리 저 몰래 만들어 놓은 비상금 통장이었으면 싶었지만 거래 내역을 켜자마자 바로 시어머니랑 신우 앞으로 얼마씩 보내놓은 기록 말고는 다른 기록 하나 없는 깔끔한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집에 가져오는 150만 원 월급은 우스울 만큼 더 큰 돈을 받아서 그걸 자기 가족들한테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거래 내역을 쭉쭉 올려보니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시댁에 퍼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 알았죠. 남편 회사가 3년 동안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는 건 저희 착각이었고 사실 남편은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결혼 전에 자신 있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킨 상황이었다는 걸요.
단지 그 돈이 우리 부부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위한 돈이었다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겠다, 더 기다릴 것도 없겠구나 싶어서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왜 아파 죽겠는데 깨우냐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는 남편 얼굴에 핸드폰 화면부터 들이밀면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야겠다고 한마디 했죠. 잠에서 덜 깬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군요. 그 꼴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던 게 참 다행이다 싶었죠. 이미 2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는데 제가 핸드폰 좀 몰래 뒤져봤기로서니 남편이 저한테 무슨 낯짝으로 큰 소리를 치겠나요? 어떻게 둘러댈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모든 사실을 그 자리에서 실토하더라고요. 그 돈은 월급이 맞고 그동안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고 있었단 사실까지 말이죠. 어떻게든 신우랑 시어머니한테 돌아간 돈을 다시 받아오겠다고 말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라면서 제 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한번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따졌죠. 남편 말은 그때 시모가 바랬던 대로 합가를 해서 저희 돈으로 신우 가게를 차려줬었다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껏 제가 시댁하고 담쌓고 지내느라 몰랐었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기어이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신우 가게를 차려줬었나 봐요. 신우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대출원금에 이자까지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었나 본데 한 달 지나고 그 돈을 내고 나니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상했던 대로 신우가 이 장사도 괜히 시작한 것 같다고 흥미를 잃어서 장사 시작한 지 3달도 안 돼서 가게를 접어야겠다느니 어쩌니 했다는 거예요. 뻔할 뻔짜였는데 그걸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여지껏 헛돈 쓰고 실패밖에 안 한 신우가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떼돈이라도 벌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시모는 시모대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했던 건지 복장이 있는 대로 다 터져가지고 당장 딸년이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집담보까지 잡아 대출까지 받아 홀랑 털어갔는데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내고 있었으니 집에 아주 난리가 났었던가 봐요. 그런데 때마침 타이밍 좋게 남편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고 일단 가족들 불화부터 해결해야 쓰겠다고 양쪽에 돈을 퍼주고 있던 겁니다. 그걸로 시어머니 대출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주고 있던 거고 혹시나 또 신우가 그렇게 해도 벌이가 시원찮아서 안 한다고 할까봐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었던 거래요. 그렇게 집에 가져오는 돈에 시댁에 퍼주던 돈까지 합치면 월급이 많아도 너무 많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밀린 월급까지 일부를 월급이랑 같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거기까지 알고 나니 이 인간하고 더는 말도 섞기 싫더군요. 혹시나 밖에서 돈 없다고 기죽고 다닐까봐 나머지는 용돈하라고 생활비도 40만 원씩만 받아서 아끼고 아껴 쓰던 제가 다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2년 가까운 세월을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그걸 제 탓이라고 우기는 인간하고 백날 떠들어봐야 뭐 하겠나요? 그냥 그 길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솔직히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사과하고 여태까지 남편이 퍼준 돈을 돌려준다고만 한다면 이혼은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미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게 사라져버린 마당에 그 돈 얼마 돌려받는다고 앞으로 평생 이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들 뿐이었지요. 2년간 연락도 없이 지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댁에 쳐들어오니 시어머니도 대충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감을 잡은 듯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됐고 신우부터 부르라고 했죠. 신우까지 다 한자리에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예상외로 신우가 순순히 오겠다고 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가 도착한 뒤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제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돈이 얼마인지는 남편 통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받은 돈만 그대로 뱉어내라고요. 그러면 이혼까지는 저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돌아온 시모와 신우의 대답은 고민할 것도 없이 노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린데
여유가 있는 집에서 힘든 집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오히려 저보고 너무 이해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데 2년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를 쭉 속이고 있지 않았냐고. 가족한테도 말 한마디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상황 불리해지니까 가족 타령하지 말라고 아주 역겹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적어도 시모는 앞으로는 안 받을 테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저를 설득해보려 노력이나마 하는데 신우는 동생이 돈 잘 버는 오빠한테 용돈도 못 받냐며 앞으로도 계속 틈만 나면 돈을 받을 것처럼 말을 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 한번 뀌어주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신우의 어딜 보고 저런 걸 가게만 차려주면 사람 구실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도 도왔으면 보람이라도 차지 않으셨겠냐 그렇게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그 말에 긁힌 건지 혼자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 노발대발하더니 저한테 다가와 냅다 제 뺨을 날리더군요. 나이도 어린 게 그래도 오빠랑 결혼했다고 형님 대접을 해줬더니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며 어디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고 성질을 부리는데 돈도 돈이지만 뺨까지 맞은 상황에 저도 더는 보이는 게 없어서 그 길로 신우 머리채를 붙들어 버렸어요. 막상 귀싸대기까지 먼저 날려놓고 저한테 머리채를 붙들리니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겠다고 허리를 숙이고는 꼼짝도 못한 채 이것 좀 놓으라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세해서 이거 놓으라고 제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고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나서서 저를 뜯어내려고 했지만 어디 머리채에 움켜쥔 손이 쉽게 풀리겠나요? 한참 동안에 씨름 끝에 저를 떼어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움켜쥔 제 손에 신우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대요. 신우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떨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 말하고 아들도 돌려줄 테니 아들 돈으로 빚을 갚든 신우를 먹여 살리든 좋을 대로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3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신우가 큰 소리 떵떵 친 대로 머리카락 몇 개 뽑힌 걸 가지고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속은 후련했으니 그냥 합의금 얼마 주고 말거나 안 되면 벌금 내고 말려고 했었는데 그날 나누는 대화에 따라서 남편과 이혼할지 말지를 정해야겠다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싶어 시댁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덕분에 정황상 신우가 저를 먼저 때린 게 입증이 돼서 쌍방으로 어떻게 좋게 좋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이란 걸 잘 몰랐는데 신우가 저를 고소해준 덕분에 이래저래 이혼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자기 월급을 속이고 시댁에 돈을 퍼주던 게 남편이 번 돈이라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그 돈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생활비를 제 돈으로 더 냈던 것도 유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던 것도 전부 저한테 불리할 게 하나 없는 상황들이라는 사실들까지요. 그냥 반반 결혼했으니까 재산 절반 나눠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굳이 신우가 법의 존재 가치를 저한테 직접 입증시켜준 덕분에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아오고 얼마나마 위자료까지 받아내서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이미 이혼까지 한마당에 힘들게 자리 잡았다는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 앞길은 이혼하기 전과 비교해서 순탄치 않았으면 싶기는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시댁 쳐들어가서 신우랑 그런 일이 있던 직후 남편이 회사 출근해서 그 여직원한테 너 때문에 집안이 개박살이 나고 나는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난리를 쳤다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라고 요즘 애들이 일머리가 없다더니 그 정도 눈치도 없냐고 저랑 이혼하게 된 그날까지 아주 잡들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애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요? 남편이 그러던 걸 그대로 녹음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가 봐요. 요즘 안 그래도 사회가 그런 일로 많이 민감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밀렸던 월급은 다 받아서 나왔는가 본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시댁 빚이나 갚아줄 수 있을까 싶대요. 내가 벌어오는 돈이 있다고 자기 월급까지 숨겨가며 똥오줌 못 가리고 지 가족들 퍼주던 인간이 개털이 된 지금도 그 잘난 대들보 노릇을 하려고 들지는 참 의문이네요.
이왕 이혼까지 각오하고 해준 거, 이혼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가족들 책임지고 평생 그렇게 혼자 살다가 가면 참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